김 상무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날 오후 제가 30년 넘게 골프채를 납품했던 골프장 주차장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1톤 봉고. 트럭 뒤에서 낡은 냉장고를 내리던 중이었죠.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요. 돌아보니 옛날 제 VIP 고객이었던 회원권 중개사였습니다. 아, 이거. 부업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제 트럭에 적힌 중고가전 매입 판매라는 글씨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골프장에 최신형 골프채를 납품하던 상무였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퇴직금 몇 억을 손에 쥐고 이제 내 인생 이막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개업하며 VIP 고객은 내가 다 데려올게라고 자신했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환갑을 갓 넘긴 나이에 저는 골프 유통업계에서 상무라는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죠. 1990년대 초반 29의 청년으로 입사해서 골프 붐이 일던 시기를 현장에서 다 겪었습니다. 매장 관리부터 시작해 영업팀장, 부장을 거쳐 마침내 임원까지 올랐죠. 제가 일했던 회사는 골프용품 유통에서 꽤 이름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명 해외 브랜드 골프채와 의류를 수입해서 전국 매장에 공급하는 일을 했죠. 저는 특히 VIP 고객 관리와 골프장 납품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맥이 쌓였어요.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여기서 뵙네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골프장 사장님들, 회원권 중개사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변호사, 의사, 기업 임원들까지 제 명함첩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정년은 오니까요. 동기들이 하나둘 명예퇴직이나 정년으로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퇴직하기 2년쯤 전부터 저는 몰래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오늘 골프 약속 있어라고 말하고 나가서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민법 교재를 펼쳤죠. 50대 후반의 나이에 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퇴직하기 1년 전쯤이었죠. 합격증을 받아들고 나니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준비된 창업자야.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공인중개사 붙었어. 이제 퇴직해도 걱정 없겠지?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들 많잖아. 부동산에도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 말이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죠. 드디어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기념패를 주며 성대하게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후배들이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30년 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몇 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와 함께 그 숫자를 확인했죠. 여보,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 저는 제 강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맥이었죠. 30년 넘게 골프업계에서 쌓은 관계들, 그 사람들이 제 고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 장사야. 신뢰가 전부지. 나한텐 그게 있어. 아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골프장에서 만난 사장님들 전화번호도 수백 개나 있고 VIP 고객들은 당신만 믿고 따를 거야. 절대 실패 안 해.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신도시를 물색하기 시작했죠. 골프장이 몇 개 있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내 인맥을 활용하기 딱 좋아.
아내와 함께 여러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1층 모퉁이 자리에 있는 깔끔한 사무실을 발견했죠. 입지가 좋았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정문 바로 앞이었고 유동인구도 많았어요. 여보, 여기다. 이 자리면 성공할 수 있어. 권리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는 돈을 주고도 못 구해. 이건 투자야. 비용이 아니라 계약금을 치르고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부동산 사무실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VIP 고객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을 원했죠. 인테리어 업체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허름한 복덕방이 아니라 자산관리 라운지예요. 가죽 소파 놓고 커피 머신 설치하고 대형 모니터로 매물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인테리어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해. 우리 고객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분위기가 좋아야 계약이 성사돼.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골프 동호회 단톡방에 초대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형님들, 동생들, 이번에 부동산 사무실 오픈합니다. 꼭 축하해 주러 와주세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김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꼭 가겠습니다. 화환 보내드릴게요. 메시지가 쏟아졌죠. 오픈 당일 사무실 앞에는 화환이 50개 넘게 늘어섰습니다. 골프장 사장님들, 회원권 중개사들, 옛 동료들까지 모두 화환을 보내줬어요.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며 사진을 찍을 때 제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여러분 덕분에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와인잔을 부딪히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 2막은 성공할 거라고, 30년 넘게 쌓은 인맥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저는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했다는 게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죽 의자에 앉으면 마치 제가 대단한 사업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부동산 매물 정보가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명함과 계약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여보, 오늘 골프장 사장님한테 연락 왔어. 저는 신이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골프채 납품하던 그분 있잖아. 본인 소유 건물 있는데 세입자 구해달래. 아내의 목소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당신 친구들이 다 도와줄 거라고. 그분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거래했던 골프장 사장님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연세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자였죠. 김상무, 아니 이제 김 사장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며 활짝 웃었습니다. 자네 공인중개사까지 땄다며? 대단해.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내 물건 좀 맡기지.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맥의 힘이구나. 30년 넘게 성실하게 관계를 쌓아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좋은 세입자 구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온 물건은 근처 신도시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전세로 내놓는 거였는데 금액은 3억 정도였죠. 자네가 금융권 사람들 많이 알잖아. 믿을 만한 세입자 구해주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꼼꼼하게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다는 60대 은퇴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지방에서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서울에 다 있어서 올라가려고요. 목소리가 신중했습니다. 전 재산을 넣는 거라 정말 안전한 집을 찾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깐깐한 성격이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3번이나 확인하시고 건물 상태도 꼼꼼히 체크하셨죠. 사장님, 이 집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저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금융권 사람들하고 일했어요. 이 정도 물건은 눈 감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깨끗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도 없었고 집주인은 제가 잘 아는 골프장 사장님이셨으니까요. 시세도 확인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적정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제 자격증 걸고 보증합니다. 그 말이 나중에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제 첫 중개 수수료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에 쥔 돈을 보며 저는 환호성을 질렀죠. 여보, 됐어. 첫 계약 성사. 아내와 저는 그날 밤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역시 인맥이 최고야. 내가 뭘 했어?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는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골프 동호회. 친구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가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형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할게 이런 대답뿐이었습니다. 화환 신계를 보냈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첫 계약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매물 정보를 업데이트했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면 저는 바쁜 척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약속 있어.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었죠. 라운딩을 돌면서 슬쩍슬쩍 명함을 돌렸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에 부동산 시작했어요. 좋은 물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 보였습니다. 오, 김상무 이제 사장님이 됐네? 축하해. 나중에 우리 집 팔 때 연락할게.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집 찾는 애 있으면 소개해 줄게. 그들은 모두 웃으며 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30년 넘게 같이 골프 치고 술 마시던 사이인데 설마 립서비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 올 거야. 다들 바쁘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는 대출 광고나 보험 상담이었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무실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관리비, 인터넷비, 전기세,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6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찾으세요? 남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단지 103동 보러 왔어요. 저는 곧바로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지는 최근에 지어진 곳이라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학군도 괜찮고 교통도 편리해서.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다 알아요. 우리 직방에서 이미 다 봤거든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올린 매물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추이, 주변 시세 비교, 심지어 VR로 집 내부까지 볼 수 있더군요. 우리는 그냥 현장만 확인하러 왔어요. 계약은 직방에서 할 거예요. 거기가 수수료 더 싸거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 저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대출 상담부터 세무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자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출은 토스에서 금리 비교하면 되고요. 세무사는 따로 있어요. 아저씨 세대는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다 앱으로 해요. 아저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이나 열어주는 사람, 도장이나 찍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죠. 결국 그 부부는 집을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골프 동호회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형님들, 요즘 좋은 매물 많이 나왔어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읽음 표시는 30명이 넘게 떴지만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화환을 보내줬던 그 사람들에게요. 형님, 저 김태수예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연락드렸어요. 대부분 요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인맥은 립서비스였다는 것을요. 화환 신계는 그저 사교적인 제스처였을 뿐이었습니다. 실제 거래로 이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이미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첫 계약으로 번 수수료는 다 녹아들어갔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친구들한테 연락 안 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곧 좋아질 거야. 부동산은 원래 이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업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오늘은 전화가 올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관리비 80만 원, 네이버 부동산 광고비 100만 원, 전기세와 인터넷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7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30년 넘게 금융 쪽에서 일했으니까 계산은 빨랐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출혈이었어요.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고 블로그도 열심히 썼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투자 팁, 이 지역 호재 정리 같은 글들을 밤늦게까지 작성했죠. 하지만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댓글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보다 먼저 개업한 옆 사무실 사장이 술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으로 저보다 10년 일찍 이 일을 시작한 선배였죠. 김 사장님, 요즘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망하는 중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달에 서너 건씩 계약했는데 올해는 6개월 동안 딱 2건이에요. 거기다 수수료 깎아달라고 난리고요.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요즘 부동산 중개사 폐업이 개업보다 많다는 거 모르세요? 데드크로스라고 들어봤죠?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중개사 폐업이 개업을 넘어섰더군요. 31개월 연속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래량 통계였습니다. 제가 개업한 시기에 거래량이 몇 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더군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거죠. 물건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뛰어든 시기가 최악이었다는 것을요.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저만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라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이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서요.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울리는 전화는 모두 스팸이었습니다. 사장님, 대출 필요하세요? 신용카드 만드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 화가 난 건 그들이 아니라 제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요. 여보, 점심 먹어. 집에서 김밥 쌌어.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회사에서 점심 접대를 받던 상무였는데 지금은 아내가 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으니까요. 손님 좀 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긴 오는데. 다들 앱에서 알아보고 와서 수수료 깎아달라고만 해.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는 개업 1년쯤 지났을 때 걸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개했던 그 전세 계약 세입자였죠. 사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제 전세금보다 많대요. 저 보증금 한 푼도 못 건진대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는 분명 깨끗했는데 지금은 근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에 대출을 잔뜩 받아버린 거죠. 집값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깡통 전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후 그 세입자 부부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남편은 제 책상을 주먹으로 쳤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평생 지방에서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집주인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줄은. 집주인이요? 당신이 잘 아는 골프장 사장이라며요? 당신 친구잖아요? 왜 친구가 이런 짓을 하는데 당신은 몰랐어요? 제가 골프장 사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전세 계약하고 나서 왜 대출을 받으신 겁니까?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상무, 아니 김 사장, 내 사정도 어려워. 금리가 오르고 다른 건물들도 다 손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거야. 그럼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 자네가 중개사잖아. 계약서에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입자는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만 1천만 원이 들어갔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판례가 중개사한테 엄격해요.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30%에서 50%까지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억에 30%면 9천만 원, 50%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왔고 아내가 그걸 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억?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골프 동호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화환 신계를 보내주던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에 읽음 표시만 떴을 뿐입니다.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퇴직금은 이미 사무실에 다 쏟아부었고 이제 집까지 위태로워진 겁니다. 사무실 월세는 3개월째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나가시오. 저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죠. 들어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화환 신계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쓸쓸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인맥은 허상이었구나. 30년 넘게 쌓은 관계는 단 1년 만에 무너졌구나. 아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얼굴이 없었으니까요. 폐업 신고를 하고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골프장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골프채를 납품하던 그분, 제 첫 중개 계약을 맡겨주셨던 그분을 만나러 간 거죠. 골프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분은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골프복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계셨죠. 김상무,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그 전세건 때문에 왔습니다. 세입자가 저를 고소했어요. 합의금만 1억 5천이 넘습니다. 그분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거 참 안 됐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저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이 계약 후에 대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김상무, 아니 김 사장. 그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가 중개사잖아.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어야지. 그게 자네 일 아닌가? 하지만 사장님. 됐네.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
다른 건물들도 다 손해고 골프장도 적자야. 자네나 잘 해결해보게.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오지 말게. 우리 직원들 보기 안 좋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관계가 단 몇 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골프장을 나오며 주차장을 지나는데 옛날 제가 납품했던 골프채들이 진열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로요. 여보, 이거 봐. 아내가 통장을 던졌습니다. 마이너스 1,800만 원.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냈어. 당신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친구 많다고 했잖아. 화환 신게 받았잖아. VIP 고객 데려온다고 했잖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찬성했잖아. 당신도 내 친구들 많다고 괜찮다고 했잖아.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 30년 넘게 사귄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잖아.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밤거리를 걷다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한강 둔치에 앉아 혼자 술을 마셨어요. 강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어봤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죠. 골프장 사장들, 회원권 중개사들, 동호회 회원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니까요. 며칠 후 옆 사무실을 하던 선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도 이번 달 말로 폐업해요. 네. 못 버티겠어요.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더 심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가에 부동산 사무실 5개 있었는데 이제 2개만 남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여기저기 임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자리도 옆 사무실도 모두 텅 비어가고 있었죠. 이건 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몇 억을 날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이 단 1년 만에 증발한 거죠. 폐업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경비, 청소, 배달, 택시 운전, 그게 전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긴 했지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허상이었죠. 거기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으니까 실제로는 매달 80만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내가 편의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야간 근무를 서는 거죠. 여보, 미안해.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어느 날 옛 회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 처남이 중고가전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중고가전이라니, 상무 출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1톤 봉고를 몰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며 중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수거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낡은 가전제품을 들어올릴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수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골프채를 납품하던 그 골프장 주차장을 지나가게 됐죠. 세탁기 수거 전화가 그쪽 동네에서 왔거든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상무님, 여기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옛날 제 VIP 고객이었던 회원권 중개사였습니다. 제 트럭에 적힌 중고가전 매입 판매라는 글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 이거 부업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 골프장에 최신형 골프채를 납품하던 상무였는데 지금은 낡은 냉장고를 나르는 인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눈물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트럭 안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이었죠. 그런데 그게 참 맛있더군요. 땀 흘리고 일한 후에 먹으니까요. 상무 시절 먹던 몇만 원짜리 점심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나쁘지 않다는 걸요. 물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이 들어왔거든요. 부동산 할 때처럼 매달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플러스였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기쁨을 환갑이 넘어서야 다시 느낀 거죠. 부동산 할 때는 매달 650만 원씩 깎아 먹으며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비록 적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괜찮아. 익숙해지니까 할만해.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톤 봉고를 몰고 동네를 다니며 중고 세탁기를 나르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최소한 제 힘으로 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1톤 봉고 시동을 걸고 동네를 돌았죠. 낡은 냉장고 하나를 수거하고 나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프장 간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믿었던 인맥이 무엇이었는지를요. 30년 넘게 쌓았다고 생각한 그 관계들은 사실 직함이 만들어준 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골프 유통업 상무라는 간판을 좋아한 거였죠. 화환 신계를 보내준 그 사람들, 형님, 동생 하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 사람들, 모두 립서비스였습니다.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화를 받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맥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프롭테크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장악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중개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앱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니까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던 2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내 인맥이면 충분해라는 착각에 빠져서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죠.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개업한 시기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던 입구였습니다.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폐업이 개업을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3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었죠. 조개는 물이 빠질 때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조언드립니다. 인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함첩에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다고 해도 그건 실제 고객이 아닙니다. 립서비스와 실제 거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화환을 보내주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10년은 배워야 자리를 잡습니다. 2년 준비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30년 넘게 골프업계에서 일했지만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 퇴직금을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중개 시장은 구조적 붕괴 상태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경기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할 집이 없으면 끝입니다. 프롭테크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중개사를 찾지 않습니다. 앱으로 모든 걸 해결하죠. 수수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진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중개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깡통 전세 한 건이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요즘 판례는 중개사에게 30%에서 50%까지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수수료 몇백만 원 벌려다가 몇 억을 물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권리금 몇 억, 인테리어 몇 천만 원,
월세 수백만 원, 이 돈은 투자가 아니라 출혈입니다. 저처럼 1년 만에 몇 억을 날리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1톤 봉고를 몰며 중고가전을 수거합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육체 노동을 하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 힘으로 벌고 있으니까요. 오늘 점심에도 저는 트럭 안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을 겁니다. 땀 흘리고 번 돈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줄 겁니다. 그게 상무 시절 먹던 몇만 원짜리 회식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달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잃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손에 쥔 행복을 꽉 잡으십시오. 화려한 사장님 소리 듣다가 빚쟁이가 되는 것보다 땀 흘려번 돈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존엄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 1톤 봉고를 몰고 거리를 누빌 겁니다. 골프장을 지나칠 때마다 씁쓸하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제 구역을 깨끗이 치우고 땀 흘린 후 마시는 물 한 모금의 달콤함을 아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가전 수거 기사 김씨였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